공항에 갈 때 우리는 보통 시계를 먼저 봅니다. 비행기 시간, 체크인, 탑승 게이트를 확인하죠. 그런데 거의 아무도 공항이 어디에 지어졌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활주로 끝이 바다인지 해수면에서 얼마나 낮은 곳인지 말이죠. 2018년 9월 4일, 일본 간사이 공항에서는 이 당연함이 멈췄습니다. 태풍이 몰아친 그날, 공항 전체가 바닷물에 잠겼고 3,000명이 고립됐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공항들 상당수도 같은 조건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이 질문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공항이 단순히 땅이 넓어서 해안가에 지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이유들이 얽혀 있습니다. 큰 도시들은 대부분 물가에 만들어졌고 공항도 자연스럽게 도시 근처 그리고 바다 가까이에 지어졌죠. 하지만 대도시는 보통 엄청나게 붐비는데 공항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필요하거든요. 현대 국제공항 하나를 짓는데 필요한 땅이 얼마나 될까요? 평균적으로 최소 1천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크기죠. 물가 주변 지역은 고층 빌딩으로 가득 찬 도심보다 훨씬 더 한적한 편이라서 공간 확보가 쉽습니다. 일본은 땅이 정말 귀하잖아요. 국토 면적의 70%가 산지이고 평지는 대부분 이미 도시나 농경지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사이 국제공항을 지을 때 오사카 건축가들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다 위에 인공섬을 만들기로 한 거죠. 1987년부터 시작된 이 공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토목 공사 중 하나였습니다. 오사카만으로 5km나 나가서 길이 4,000m, 폭 2,600m의 거대한 인공섬을 만들었거든요. 완성하는 데만 무려 38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사가 끝나자마자 섬이 가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섬이 연간 2cm 정도 가라앉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3배나 빨랐거든요. 개항 첫 해에만 1m 가까이 가라앉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수천 개의 유압잭을 설치해서 건물과 활주로를 끊임없이 들어 올려야 했죠. 지금도 간사이 공항은 매년 수백억 원을 들여 이 유지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항은 왜 이렇게까지 바다를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비행기는 착륙할 때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착륙을 취소하고 다시 돌아야 할 때도 충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높은 곳에서는 공기가 얇아져서 활주로를 더 길게 지어야 하고 소음 문제로 주민 보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죠. 이 모든 이유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비행기는 바다 위에서 가장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항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은 인천항과 불과 20km 떨어져 있어서 항공 물류와 해상 물류를 결합한 복합 운송이 가능합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인천공항은 동북아 물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었거든요. 연간 화물 처리량이 300만 톤을 넘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해상 운송과 연계된 겁니다. 해안 지역은 비행에 유리한 날씨 조건도 있는데요.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안정적인 바람인 해풍이 있거든요. 비행기는 대부분 바람을 맞으며 착륙하고 이륙하는데 바람을 맞으면 상대 속도가 빨라져서 더 빨리 뜰 수 있습니다. 활주로 거리를 20%에서 30%까지 줄일 수 있어서 엄청난 이점이죠. 싱가포르 창이 공항은 이 원리를 완벽하게 활용하는 곳인데요. 남중국해와 접해 있어서 1년 내내 안정적인 해풍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간 정시 출발률이 82%가 넘는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홍콩 국제공항도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의 안정적인 바람 덕분에 태풍 시즌만 빼면 거의 완벽한 운영률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모든 공항이 해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해안에 짓는 건 여러 문제도 일으키거든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새입니다. 2009년 1월 15일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이륙한 여객기가 캐나다 기러기 때와 충돌했습니다. 양쪽 엔진이 모두 멈췄고 조종사는 허드슨강에 불시착해서 155명 전원을 구했죠. 조류 충돌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인천공항도 음향 장비, 공포탄, 맹금류 등을 동원해서 조류 퇴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류 충돌 건수를 80% 이상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부 공항은 활주로 주변의 잔디를 키워서 쥐나 곤충이 살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먹이를 찾는 새들도 오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바다 근처에 짓는 것의 가장 명백한 위험은 홍수입니다. 2018년 9월 4일 태풍 제비가 일본을 강타했을 때 간사이 공항에서 벌어진 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파도가 공항을 덮쳤고 활주로와 터미널이 물에 잠겼거든요. 공항 근처에 정박해 있던 대형 유조선이 태풍에 떠밀려와서 공항 연결 다리를 들이받았습니다. 3,000명의 승객과 직원들이 고립됐고 구조 작업에 48시간이 걸렸습니다. 비행기들은 바퀴까지 물에 잠겨서 엔진과 전자장비가 손상됐고 공항은 2주 동안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극한 기상이 증가하면서 이런 홍수가 점점 더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해수면이 최소 30cm에서 최대 1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100곳 중 4분의 1이 해수면에서 10m도 안 되는 높이에 있고 그 중에는 인천공항, 간사이 공항, 홍콩 국제공항도 포함됩니다. 2012년 허리케인이 뉴욕을 강타했을 때 라과디아 공항은 완전히 침수됐고 6일 동안 운영을 중단해야 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공항들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은 제3활주로를 건설하면서 해수면 상승을 고려해서 기존보다 1.5m 더 높게 설계했습니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은 홍수 감지, 센서와 AI를 결합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해수면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위험을 24시간 전에 예측할 수 있죠. 인천공항도 기후변화에 대비해 배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데 시간당 수백만 리터의 물을 처리할 수 있는 펌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은 또 다른 문제도 일으키는데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넘어가면 갈 곳이 없거든요.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 214편이 활주로에 너무 짧게 착륙하려다가 방파제에 부딪힌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꼬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승객 3명이 사망했죠. 해안공항에서는 비행기가 바로 물속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다행히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많은 공항들이 활주로 끝에 부드러운 콘크리트를 추가해서 물에 빠지는 재앙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거품 시멘트로 만들어졌는데 비행기 무게를 받으면 부서지면서 바퀴를 잡아당기는 거죠. 결국 공항이 물가에 지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공간 때문만이 아닙니다. 안전, 경제성, 소음 문제, 기상 조건, 그리고 역사적 맥락이 모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물론 홍수나 새 같은 위험 요소도 있지만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현대 기술과 전략적 계획으로 이런 문제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안에 일부 해안 공항들은 완전히 재설계되거나 이전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이미 부유식 활주로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한국도 인천공항의 장기적인 해수면 상승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인천공항에 가실 때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왜 그곳에 공항이 있는지, 어떤 물이 가까이 있는지, 바람은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 살펴보시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실제로 보일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비행 한 번 뒤에는 수천 명의 엔지니어, 설계자, 도시 계획가들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는 항상 물이 있었고 그 물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